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을 쓴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로 인정을 받고 계시는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대표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책 중에 하나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탄을 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그 세계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돈의 흐름하고 연결을 지셨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역사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한 나라가 계속 이겨요, 전쟁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군이잖아요. 네.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졌다 그러지만 사실 미군이 그냥 힘이 빠져서 철수한 거지. 사실 베트남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게 뭐 결정적 전투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한국 전쟁이나 수많은 전쟁에서 그 미군이 어떻게 보면 이기지 못한 전투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 패배를 당했다 싶은 그런 전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이렇게 세? 하고 봤더니 어랴 미국 전에 세계 패권을 가졌던 나라가 영국인데 또 영국도 보니까 전쟁에서 진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미국 독립전쟁 정도? 그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란 정도를 제압하지 못한 거지 그 밖의 전쟁에서 지지 않더라. 이거 혹시 뒤에 무슨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힌트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평소에 그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를 하고 예? 너무 뛰어들이나? 그냥 네. 필기를 좋아한다. 네. 하여튼 그 관점이 정말 남다르시다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역사라는 건 사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 혹은 상황을 이렇게 좀 반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인사이트 가지고 계신 것 좀 털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돈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 현대로 올수록 예전에는 좀 달랐어요. 네. 적어도 15세기 이전, 14세기 이전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죠. 대항해 시대를 만나서 전 세계가 그러니까 서로가 있는지를 모르는 채 중간에 상인들이 껴서 돈이 막 세계적으로 흘러다니면서 거대 경제권이 형성되기 전에는 운으로 전쟁이 결정될 수도 있고 또 뛰어난 전략가인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그 쥐고 있는 걸 다 엎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인류가 점점 발전하면서 15세기, 16세기를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통화량이 또는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동양과의 교역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서 점점 나라들이 뭉치면서 국민국가화 되거든요. 이런 국민국가화 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 그 뒤에는 결국 경제의 흐름이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전부터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특히 뭐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었던 뭐 영국의 예를 들어서 명예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스페인의 신대륙 정벌 같은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연구 결과들이 또 있거든요. 이걸 종합하다 보니까 역시 돈의 역사를 알아야 지금도 할 수 있고 옛날은 더 잘할 수 있고 좀 노력하면 미래에 대해서도 어슴푸레하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콜럼버스 이후 남미에서 엄청난 금과 은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스페인의 경제가 네덜란드병으로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네. 네덜란드병이 뭡니까? 네덜란드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횡재를 했던 나라가 겪게 되는 불운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우리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불운 그렇습니다. 같은. 예, 그러니까 이 대규모 큰 그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원래 잘 살았던 분들은 큰 문제가 없대요. 네. 그런데 잘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았거나 좀 불행하게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이런 인생 역전을 한 다음에 잘 못 지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나라가 뜻밖의 횡재를 한 다음에 그 횡재를 잘 관리 못하게 될 때 그때 겪는 병을 바로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르는데 네덜란드 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 이 네덜란드는 1950년대
앞에 그 북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바다 중에 하나라고도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대륙붕입니다. 대륙붕이 뭐냐면 수심이 50m에서 100m 안쪽에 되는 되게 얕은 바다예요. 그런 얕은 바다에 사람들이 살면서 또는 대륙이 큰 대륙에서 나오는 이 하천에서 나오는 많은 영양분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최고의 어장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청어잡이로 부자가 됐었는데 세상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서 네덜란드가 그때 전쟁터가 돼서 쑥대밭이 돼서 또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서 보는 것처럼 나치에게 고생해가지고 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앞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가 발견된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죠. 우리도 제7 광고에서 혹시 기름 한 번 안 터지나? 뭐 이런 이야기 한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포항 앞바다에 혹시 유전이 없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네덜란드가 그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나라가 거의 파산 지경에 도달하더라고요. 왜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때는 이제 유로화 출범 전이니까 50년대.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네덜란드는 굴덴이라는 통화를 쓰고 있었는데 굴덴화의 가치가 막 급등해 버리는 거죠. 왜? 해외에서 석유 수출하고 가스 수출한 달러가 무한정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가스 산업 제외하고는 전부 돈이 그냥 넘쳐드니까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님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S오일에 투자를 하면서 석유 복합시설, 뭐 석유화학시설 투자를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우디에서 기름 나는데 거기서 정유시설 갖추는 게 더 쌀 텐데 왜 한국에다가 저걸 갖추지?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이유를 알잖아요. 그 나라는 세금도 없고 사람들한테 석유 판 돈으로 전부 다 돈을 다 국민들한테 지급해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쓰면서 국가 전체가 일종의 나라를 갖다가 먹여 살리는 일을 해주는데 그 대부분이 부하라 유전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유전에서 나온 돈으로 그걸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부모님이 아이의 응석을 어려서부터 다 받아줘요.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해도 돼.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안 가도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웠다 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의욕이 상실될 수 있겠죠.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의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산유국에서 더 나가서 네덜란드 1950년대 네덜란드에서 벌어지면서 경제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코노미스트라는 세계적인 잡지가 하나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의 그 잡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치 디지즈 네덜란드 병이다. 저 나라는 저거 뭐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스페인도 비슷한 일을 겪은 거죠. 매년 수십만 톤의 은과 금이 수십만 톤.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그 전 세계에 금이 24만 톤 있다고 막 그러는데, 은은 이제 훨씬 더 많지만, 수십만 ton의 금과 은이 신대륙을 통해서 이렇게 서유럽으로 넘어오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쏟아지게 되니까 돈벼락을 맞으니까 일단 뭐 전부 다 흥청망청했죠. 거기다가 이 용병을 또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저기 예전부터 손봐주고 싶었던 나라가 있어요. 자, 임 대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때다. 일로 와. 요즘은 이제 헬스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헬스에도 소용없는 나이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용병부대. 저기 어디 용병부대가 제일 세니? 스위스산 용병이 최고래요. 그 다음 어디야?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입니다. 그 다음 어디야? 북아일랜드. 오케이, 다 사. 이래서 전쟁을 거는 거죠. 그러니 뭐 경제가 저런 네덜란드 병에 안 걸리려면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정부가 안 돼! 이 돈은 우리가 미래에 쓰자 하면서 저축을 하든가. 이게 지금의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그런 데들이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3조 호황 때 환율을 좀 떨어뜨리는 대신에 금리를 좀 인상하고 긴축 정책을 펼쳐서 해외에서 유입된 돈이 국내에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도 인상하는 긴축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때 중앙은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문제, 전쟁도 일으키면서 돈을 펑펑 써댄 데다가 이런 제대로 된 경제정책들을 펼치지 않으니까 스페인이 네덜란드 병에 사실상 걸린 첫 번째 환자골이 돼서 전쟁이란 전쟁에서 초반에는 이기는데 후반으로 가면 용병 부대한테 급료를 지급 못하니까 용병이 나 돈 받으러 왔는데 그렇죠. 이게 애국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끌려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켰거나 적군하고 말이 통하면 내통하잖아요. 그래서 중세는 외국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전 먼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역 복무를 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 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돈을 안 줘? 처음에는 못 참죠. 반란을 일으키겠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부유한 도시를 약탈해 버립니다. 엔트워프 약탈. 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 스페인이 패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온 힘을 자기가 주체를 못했네요. 관리를 못하고. 거기에 오히려 휘둘렸다. 이런 표현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메고 있는 이 넥타이가 이게 로또 1등 당첨된 분이 행운을 함께 해주겠다 해서 보내준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매일 매거든요. 방송할 때마다. 근데 이게 로또 당첨되는 게 좋은 게 아닌데요. 아니요, 작은 로또. 솔직히 말해서 큰 로또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15억 당첨되셨더라고요. 큰 로또인데요. 근데 또 하나 이 유럽 그 중세 이 상황을 보면은 이 프랑스가 참 독특한 나라더라고요. 인구도 참 많이 있고 영토도 참 넓은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한 번도 1등을 못했어요. 스페인에게 밀리고 포르투갈에 밀리고 영국에 밀리고 왜 항상 2인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안 거치는 거죠. 나라에 힘이 없다는 거, 경제력이 없다. 경제력이 그때 이제 나폴레옹 전쟁 때 인구 추계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 호주만 몇 호가 있냐 이것만 인구 대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총력전이니까 정말 이 나라 저 나라가 마지막에 힘까지 빡빡 긁어서 상대를 최후 결전에서 이기겠다는 전쟁들을 하기 때문에 전쟁 끝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주고 영토를 뺏고 하기 때문에 전쟁에 동원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결국 인구조사라는 걸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 1812년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치 전투 전후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걸 보면 영국이 한 2천만 명 정도 아일랜드를 비롯한 그 부속 식민지 인구까지 합쳐서 근데 그때 프랑스 인구가 4천만이 넘어요. 많았나요? 워낙 비옥한 땅이잖아요. 유럽에서 가장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또 스페인처럼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영국처럼 너무 춥지도 않으면서 또 독일이나 폴란드처럼 진창 뭐 이런 것들도 아닌 아주 물 대기 좋은 그런 땅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를 다스리고 있었던 루이 왕가가 그 한 해 국세 수입이 그 전체 GDP의 3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쥐어짰답니다. 근데 그 돈에 거의 한 40% 30%를 이자로만 내야 될 정도. 그러니까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 왜냐면 전쟁할 때 저 꼴배기 싫은 영국을 한 대 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영국의 저 윌리엄 3세를 내가 한번 혼내줄 거야. 이러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라는 게 결국 만만치 않은 상대랑 붙으니까 장기전이 되면 역시 급료 지급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파산한 다음에 자기 돈 빌려갔던 사람들 다 망했겠죠? 임금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혼자 빌려주진 않고 사람들이 여러 상인들이 연대해서 빌려줬는데 임금님이 돈을 안 갚으니까 줄줄이 망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푸거가 같은 거대한 가문조차 망하거든요. 그렇게 된 다음에 또 세금을 잔뜩 끌어서 또 전쟁을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왕도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러면서 돈을 안 빌려주게 되면 국민을 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부유한 세상에서도 한국이 GDP에서 조세 부담률, 우리 임 대표는 저는 세금 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뭐 가진 방법을 통해서 뭐 담배 필 때 담배세, 소주 먹을 때 주세 이런 걸 해서 하는 게 25%예요. 근데 루이 왕가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기 직전에 거의 30%의 조세 부담률이었다라는 건 이건 살인적인. 거기다 더 문제가 전체 농토나 이런 거의 7, 80%가 1%, 2%인 귀족 손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돈을 안 내요. 그러니 경제가 완전히 엉망으로 돌아가니 이게 이길만 하면 결국 그 국내에서 반란이 나고 부채 상환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점점 악순환을 타고 결국 몇몇 여러 가지 중앙은행을 만들어 보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려다가 오히려 그게 화를 입으면서 결국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져 2인자로 전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금리가 높은 나라는 투자처로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게 참 임 대표님이랑 저랑 신용도가 똑같은데 임 대표님이 갑자기 저한테 홍 박사 돈 좀 빌려줘. 내가 이자 얼마 줄게. 이러면 뭐 감사하죠. 감사한데 앞만 봐도 죄송합니다. 저쪽 우리 모니터를 보면서 아니 저 친구는 지난번에 옆에 있는 내 친구한테 돈 빌려가서 안 갚았다던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네 하면서 제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한테 갔더니 아우 저놈한테 돈 빌려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빌려주던가 아니면 빌려주더라도 금리를 세게 매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나라가 금리가 딴 나라보다 높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첫 번째 신용도가 별로던가 두 번째 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가. 근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 산업혁명 전에 전 세계적으로 다들 그냥 농업 경제로 살고 있던 시기에 한 해 0.02%에서 0.05% 이거 숫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연간 0.02%에서 0.05% 성장하던 정체의 시기, 농업의 시기에 딴 나라보다 내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저 나라보다 훨씬 내가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을 놓고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국 중에 성장률이 높다는 미국이 한 2% 후반, 한국도 2%대, 요새 뭐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독일도 1% 성장이 안 나오는 저성장의 시대에 어느 나라가 갑자기 너 10% 이자 줄 테니까 돈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해. 또 독일에 돈 5% 이자가 주는 채권이 있대요. 그러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금리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저 뒤에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야료가 있을 수 있다. 사자. 그 말씀은 이제 결국 우리가 보면 제3세계 국가들, 뭐 남미 쪽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어려운 정치나 사회, 문화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냐면은, 야, 브라질에 예를 들면 뭐 남미 어느 나라에 돈을 저축하면 은행의 이자가 뭐 8%야, 9%야, 돈 빼가지고. 지금도 그런 나라 많습니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남을지 모르지만, 보나마나 이제 환율에서 그 나라 경제가 붕괴되거나 그 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처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2018년 7월 터키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1리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1달러에 대해서 한 4리라, 3리라에 거래되던 터키 리라의 가치가 1달러에 7리라까지 2배가 뛰는 거 보셨죠? 2배. 환율이 2배 됐다는 것은 리라화의 가치는 반토막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리라화로 받는 채권의 이자가 10%면 뭐합니까? 환율에서 반토막 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 딴 데보다 너무 높은 금리를 준다?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니 다른 데나 여기나 다 어렵다는 소리 들리는 건 똑같은데 거기는 왜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지? 이유가 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하긴 뭐 이게 뭐 꼭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이런 사회에서도 높은 이자를 고금리를 미끼로 해가지고 하는 사기 행위들이 참 많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그 지속적으로 그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폰지 사기 같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은 많은데 잠깐 지금 여윳돈이 필요해서 빌릴 수 있는 그런 운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장기간에 걸쳐서 그 돈을 계속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혼자 하지 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참 이게 재밌네요. 역사하고 연결이 되니까.